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협상 직후에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의 균열 또는 해체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비즈니스에 대해 완전한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계된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좀 과장되거나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중국 측 역시 이번 회담을 건설적인 대화였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의 모호함은 미국이나 중국 양측이 동일합니다. 이번 회담이 무역관세 협정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만큼 실질적으로는 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 즉 관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품 시장에 대한 고율 관세 해제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실제로 미국은 고율 관세를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에도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 압박이 주변국들과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이 그런 사안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90일 한시적 유효기간을 가진 조건부 협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중국과의 합의 내용을 하나하나 문서화해 나가겠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서화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단순히 상품 시장을 개방하는 수준의 접근을 넘어서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지 상품을 팔 수 있는 수준의 개방이었다면 굳이 항목별로 문서화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0일 후에 협정을 철회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국 이 협상의 진짜 본질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나아가서 중국 체제 내부의 구조적 균열을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요. 국제 기준에 따른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외국 감사기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자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한다든가 법적 기반의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중앙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체제 위협과 직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및 서방의 자본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이 통제 가능한 폐쇄형 시스템 내의 개방, 즉 통제된 개방을 원할 뿐이죠. 사실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금융시장 로드맵을 수립해가지고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시켰고요. 일부 시장 진입 허용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항상 당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개방이라는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즉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선진금융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이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죠. 그런 만큼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핵심 원칙은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계가 불투명하고 감사도 제한되고 기업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중국에 어느 외국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줄곧 중국에게 요구를 해왔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또 미국 감사 시스템의 감독 체계를 수용을 해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라. 그런 요구를 했었죠. 그렇게 투명한 시스템이 선행되어야만 미국은 자본을 투입할 수가 있다. 미국 투자자들도 중국 시장에 진입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죠. 중국 기업은 물론 모든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데이터 보안법, 기업정보보호법, 국가정보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 기관이나 외국 회계법인의 자료 접근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허가한 자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 안보에 저촉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기업 공개 기준, 회계 투명성을 중국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정 간섭 또는 체제 침투 시도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회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성격 그 자체와 연결된 문제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이 현실에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감사 자료 제출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 개의 중국 대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됐었고요. 미국의 상원은 외국 회사 문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3년 연속 감사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출하겠다, 이런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이후에 양국은 이런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2022년 타협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미국이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다소 절충적인 형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발표가 되니까 미국 측에서는 정보 접근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죠. 중국 쪽에서는 양국의 체면을 살리는 데 성공한 절충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겉으로만 합의된 외교적 체면치레용 합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이 사례는 단순히 회계 문제나 투자 환경 이슈를 넘어서 서방식 자본주의 논리와 중국 공산당의 정치 통제 체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충돌의 문제는 단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국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까지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된다면 이전까지 중국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미국의 SNS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같은 서비스도 중국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중국식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철저한 검열 시스템과 인터넷 방화벽, 만리 방화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국민의 정보 접근을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플랫폼은 컨텐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죠. 만약에 중국 당국이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 데이터 서버 위치라든가 컨텐츠 검열, 키워드 통제, 실명제 적용,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법적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중국 체제의 비판적인 시각이 유입되거나 자유주의, 개인주의, 반전체주의적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 공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죠. 이는 단순한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정당성과 사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개방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사상, 언론의 자유가 동반되는 유입이고요. 이것은 공산당 체제의 통제 기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중국은 우리가 널 보고 물건 팔라고 했지 우리 체제 간섭해도 된다고 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허용을 한다 중국이, 그건 조금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율의 관세를 미국은 무기로 삼은 것이죠. 관세 때리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딜레마가 생기겠죠. 트럼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느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고요.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체제 내부에 균열을 유도하고 약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짜겠다. 셋째는 중국 내 멈춘 공장들이 군수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트럼프는 90일이라는 한시적인 유예기간 동안에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90일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중국 시장 개방에 관해서 중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로 전쟁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스위스 회담은 미국에 의한 일종의 선전포고였고요.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방식은 명확해요. 중국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공산당 주도의 통제 경제 체제의 빗장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어디까지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식 자본이 자신들의 체제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외제 유치는 절박하죠. 스위스 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은 마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바닷물이라도 마시자라는 심정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에 대한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멈춰선 민간 제조 공장을 군수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이것은 중국 대만 무력 충돌 가능성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산업 역량이 군사 능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안보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일견 점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해체 또는 약화를 궁극적인 지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체제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을 철저히 중국화하는 능력에 매우 능숙한 국가입니다. 예컨대 몽골의 침입으로 세워진 원나라조차 자신들의 역사 일부를 흡수했어요. 만주족에 의한 청조의 지배도 중화문명 내의 정당한 왕조로 편입시켰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자적으로 재해석했고요. 덩샤오핑은 공산국가의 지도자면서도 서방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사실상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춘 상태예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자본을 유치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성공하고요. 동시에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외교적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향후 디지털 위안화가 1대1로 그리고 AIIB,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결제망이 확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 체계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식 경제 질서에 끌려가는 상황, 즉 자유주의 진영이 중국식 통제경제 모델에 흡수당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파놓은 함정이 바로 이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했으니까 곧 미국 자본이 중국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전망은 중국의 역사적 능력과 전략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외부를 유입시킨 후 내부에서 체제화시키는 중화 전략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9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중적인 개방 전략 그리고 체제 보존을 위한 외자 흡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경제 전쟁이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서 체제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